도덕, 철학주의학과 성경주의학이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내용상 일치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죠.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부모를, 자기를 낳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바른 인륜의 길이라는 것은 모든 문명권에 보편적으로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심어주신 겁니다. 또 율법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물론 문명권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반인륜적인 행위라는 것도 모든 문명권 안에 보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물론 문명권마다 어떤 문명권은 일부 다처, 다부일처 그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결혼이라는 사회적으로 정립된 합법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이루어지는 성관계가 반인륜적인 행동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보편적인 인식이 있죠. 또 8번째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이 나쁜 행동이라는 건 삼척동자다. 이웃에게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물론 10계명에는 그 내용은 조금 특수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말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나쁜 행동이라는 것도 보편적인 인식이죠. 욕심꾸러기 10번 탐내지 말라. 욕심꾸러기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다.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주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룬 계명인데 상당히 유사해요. 별 차이가 없죠. 명료성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좀 더 클리어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흔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4계명은 이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건데 전 세계가 지금 월화수목금토의 7일책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제4계명의 모든 흔적이랍니다. 또 제3계명 그 신의 이름이라는 것은 함부로 불러서는 아니겠다. 그런 인식은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보편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경천이라는 개념 1, 2계명 아닙니까? 하늘은 경외의 대상이다. 경천 A는 뭡니까? 위로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이거 사랑의 대강령에 세속화된 버전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이 있어요.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동양사상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금률이에요. 서양사상에는 칸트의 제1정언명법이 뭐냐면 어떤 윤리적인 원칙이 바른 원칙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너 혼자에게만 그 원칙이 적용됐을 때 타당성을 인정받아서는 안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원칙을 적용해도 역시 타당성이 인정돼야 된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칸트의 칸트는 칸트는 모든 인류에게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모랄 프린시플이 뭐냐 그거를 평생 동안 추구한 사람인데 그런 칸트가 제일 첫째 원리로 제시한 모랄 프린시플이 뭐냐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바로 황금률이에요. 자, 이걸 볼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10계명을 가지고 매우 명백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비슷한 내용을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심겨진 도덕법에 근거해서 인륜의 길이 무엇인가를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도덕법, 그것도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일반 계시입니다. 그것을 살피고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에 근거해서 어떤 진술을 하는 것, 그것도 넓은 의미의 기독교 윤리적인 작업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시면 자유롭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리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언급하시진 않았지만 뭐 동성애도 있고 좀 많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자유롭게 한번 좀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되게 저는 질문해 주시겠어요? 복지학원하고 공부학과 박준규입니다. 고민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계속 이슈되는 게 법안 관련해서 그렇고 동성애 부분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 크리스찬 커뮤니티 내에서도 어떤 쪽에서는 이제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또 굉장히 비판하고 또 정지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또 용납하고 허용하고 또 이제 이런 입장이 있는데 기독교 윤리학 관점에서 교수님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도 차별 금지 법안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네,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동성애가 선천적인 성적 지향이다. 그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포인트인데, 만약에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적인 성향을 이미 가지고 태어나고, 아마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유전자의 어떤 그런 동성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유전 인자가 있다, 뭐 그런 생각이 정제가 되어 있는 거겠죠. 그렇게 태어난다면, 그렇게 해서 동성애를 만약에 시행을 한 것이라면, 그럼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인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만일 동성애가 선천적인 성적 지향이 아니고,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좀 달라지겠죠.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인데, 그러면서 이제 동성애를 찬성하는 분들이 동성애가 선천적인 성적 지향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과학적인 조사 결과와 실험 결과들을, 관찰 결과들을 제시했어요. 제가 그거를 다 살펴봤거든요. 과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과정이 아니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지지논증으로 제시된 모든 과학적 연구 결과, 통계조사는 다 조사입니다. 전부 조사. 제가 살펴본 결과는 하나도 조작이 안 된 게 없어요. 그리고 표본조사를 해도 표본조사 지금 이제 제가 다 논문 하나 써서 발표를 했는데 뭐냐면 다 조작이에요. 숫자 조작, 숫자 조작, 표본 대상을 너무 편중되게 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조작된 것이고, 지금까지 결론은 뭐냐면 동성애는 선천적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전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그것이 지금까지 결론이고, 동성애는 결국은 학습 효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학습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뭐냐면 여러분, 동성애는 어떤 특별한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선입견만 없으면 다 동성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동성애는 결국은 이제 성적인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게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 남성의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생물학적 구조를 볼 때, 남성의 경우는 성감대가 남성 성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성감을 느끼는 근육이 항문 근처에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걸 자꾸 연습을 하면, 항문 근처의 근육을 자극을 하면 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누구든지 다 되어 있어요. 그거는 특정한 사람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인간 신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항문 근처의 근육을 자극하면 성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반복하면 습관이 되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됩니다. 또 여성의 경우는 뭐냐면 남성과는 달리 성감대가 전신에 걸쳐서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남성과 여성이 신체 접촉을, 이건 이제 어떤 선입견을 이제 배제하는 겁니다.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신체 그 접촉을 해주는 것과 여성이 여성을 신체 접촉을 해줄 때 비교해 보면 남성은 사실은 여성의 신체 구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디를 애무를 하고 어디를 만지고 그래야 여성이, 왜냐하면 남성은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신체 구조적으로 그걸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대체로 남성이 여성을 이렇게 신체 접촉해주는 것은 줄어들어요. 잘 모르고 그냥 무대포를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렇지만 같은 여성은 어디를 이렇게 부드럽게 만져주고 하면 성적쾌감을 느끼는가를 남성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같은 여성이 선입견을 버리고 전제를 버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촉하면 남성과 여성이 만나는 것보다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성적 쾌감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동성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성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생물학적으로 열려 있어요. 근데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생물학적으로 부분적으로 성적 쾌감이라는 그런 범주 안에서 그게 가능하지만 왜 안 하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남녀관계의 질서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아니다. 사회적 통념상으로 사회적 교육, 도덕 교육의 차원에서도 인정이 안 되는 것이다. 그건 인간으로서 길이 아니고, 의학적으로도 특히 남성의 경우에 이 동성애는 의학적으로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그 부위에 굉장히 많은 1000종류가 넘는 그런 나쁜 세균들이 살기 때문에 그걸 자꾸 이제 하다 보면 그 세균들이 옮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학적인 이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성애는 이 인간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또 동성애를 하게 되면 아기를 낳을 수 없고,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약간의 성적 쾌감이라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도 우리가 선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도 일종의 선악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우리는 도덕교육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그런 것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이라든지 그런 것에 근거해서 동성애를 안 하는 편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학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성정체성은 그 성염색체가 XX냐 XY냐를 가지고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XX에 그 뭐가 하나 덧붙을 수 있느냐면 Y가 덧붙을 수 있어요. 그런 그 증후군이 있어요. 그리고 XY에다가 X가 하나 거의 덧붙여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를 클라인펠드 증후군, 또는 터너 증후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XX에다가 Y가 덧붙여지니까 XY가 결합이 되면서 동성애적인 성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또 XX에다 Y가 덧붙여지면서 말하자면 X지만 이게 XX에다가 Y가 덧붙여지면 XY가 되죠. XY에다가 X가 덧붙여지면 XX가 이렇게 모이면서 남성이지만 여성적인 성적 지향을 갖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것이 이제 선천적 성적 지향을 뒷받침하는 그런 논리 가운데 하나인데, 근데 사실은 이것은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Y가 하나 더 붙여진다고 해서 성염색체가 XX로 이미 결정된 성염색체가 말하자면
다시 쪼개지는 게 아니에요. 이 XX 성 염색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Y가 등장해가지고 이걸 좀 약간 교란시키는 것뿐이에요. 역도 마찬가지고. 이런 크라인펠드 증후군이나 터너 증후군은 어떤 양상으로 이제 나타나느냐면, 그런 다른 부분은 다 멀쩡한데 건강한데 동성을 보고 성감을 느끼는 그런 방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일종의 병리 현상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질병에 잘 걸린다든지, 성인병에 잘 걸린다든지, 암에 쉽게 걸린다든지, 아니면 성격이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포악해지다든지,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지, 그게 말하자면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동성애적인 성향으로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진단을 해서 돌연변이는 절대로 더 증진된 방향으로 돌연변이에 진행되지 않고, 돌연변이는 항상 기형이라든지 더 악화된 방향으로 돌연변이의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성염색체나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 그런 병리학적인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 이게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성적인 지향성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결국은 두 가지 길 중에서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인데, 자, 생물학적인 신체 구조를 가지고 성 정체성을 결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주관적인 성의식을 가지고 성 정체성을 결정해야 되느냐 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동성애 성전환자도 마찬가지고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고, 동성애자들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는 생식기 구조로 볼 때는 분명히 남성인데 주관적인 성의식은 여성이란 말이에요. 주관적인 성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말하자면 생물학적인 성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제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주관적인 성의식에다가 생물학적인 성의식을 맞추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맞추겠다는 것인데, 근데 뭐냐면 물론 주관적인 성의식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 습관이 되면 쉽지 않은데, 그러면 생물학적인 성의식을,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생식기 구조를 가지고 성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주관적인 생식기 구조를 주관적 성의식에 맞출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래도 해볼만 하죠. 이게 이제 성전환 수술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길은 아예 차단되어 있는 겁니다. 성전환 수술은 희망사항이고, 성전환 수술은 사실은 성적인 불구가 되는 길이에요. 남성으로부터 남성 생식기를 제거하고 나면 성적으로 불구가 돼요. 여성으로 성전환되는 게 아니고, 그죠? 이 길은 차단되어 있습니다. 성전환이라는 건 유토피아예요.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하나의 길은 성적인 불구가 되는 것밖에 없어요. 이건 길이 차단되어 있고, 그러면 거꾸로 내가 주관적인 성의식을, 생식기 구조는 다른 주관적인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생식기 구조를 보고 생식기 구조가 난 남성이니까 주관적인 성의식을 여기다가 딱 맞추자. 그거는 가능하냐? 이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쉽지 않지만 가능해요. 그리고 실제로 남성이지만 호르몬 분비의 차이에 의해서 남성이지만 그러나 약간의 여성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10명 있다면 9명은 내가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 여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내 몸이 생식기가 남성이니까 여기 맞춰서 살자. 그리고는 거기 맞춰서 삽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애기도 낳고 잘 살아요. 9명. 한 명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한 명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막 이렇게 카밍아웃 하면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나머지 9명은 그냥 자기 생체 구조에 맞춰서 살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주관적 성의식을
말하자면 생체 구조에 적응시키는 것은 물론 이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역으로 생체 구조를 생식기 구조를 주관적인 성의식에 맞추려는 시도는 완전 차단됐어요.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정체성은 성경에 따르면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생식기 구조를 보고 결정하는 거지 주관적인 성의식을 보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정체성은 호르몬 분비를 가지고도 결정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성이라고 해서 남성 호르몬만 나오고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 호르몬만 나오는 게 아니죠. 젊었을 때는 남성의 경우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여성 호르몬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남성은 나오고 성징이 유지되는 거고 여성은 역이죠. 근데 나중에 갱년기가 되잖아요. 역전이 됩니다. 남성으로부터 남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가슴이 푹 처지죠. 뱃살이 막 나오고. 대체로 이제 저도 목상을 많이 가는데 40이 넘잖아요. 다 배부르기야. 배가 다 이렇게 다 뿔뿔 다 나왔어요. 안 나온 사람 없어요. 점점 예외적입니다. 대개 보면 이렇게 배가 나와. 그거는 호르몬 잘못입니다. 여성 호르몬이 자꾸 나오니까 뱃살이 비만이 좀 지방이 끼면서 배가 나오고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면서 근육이 좀 없어지고 힘이 약해지고 말이 많아지고 좀 그렇게 지죠. 역으로 여성들은 갱년기가 되잖아요. 여성 호르몬이 거의 줄어들고 남성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아줌마들은 여자가 아니에요. 힘도 세고 성격도 걸걸하고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딱 이쁜데 나중에 갱년기 지나보세요. 바뀌어요. 성격도 당해낼 수가 없어. 그래서 나이가 50이 넘으면 여자한테 남자가 다 쥐어잡히게 돼 있어요. 그런 변화들. 그러니까 호르몬이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해서 콩이라든지 이런 걸 달걀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먹으면 거기 여성 호르몬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거 많이 먹으면 남자인데도 가슴이 좀 나와요. 그런 변화가 음식물에 의해서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석류라든지 아니면 칡이라든지 이런 칡 안에는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석류 좀 그렇고 그런 거 많이 먹으면 여성 호르몬이 그 신체가 약간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호르몬은 섭취 안 하면 다 원상 복귀 돼요. 그러니까 호르몬은